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살펴보시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29번의 탄핵소추, 국정 파괴하고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대국민 사과하고 한덕수 총리 등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남발은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다. 또 탄핵 기각이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 헌법재판소는 판결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오늘 아침 그 도하 여러 신문들 중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짚은 게 바로 그겁니다. 8대 0으로 지금 탄핵 기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13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13건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갔거든요. 그 중에 8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이 다 됐어요. 만장일치, 이진숙은 4대 4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데 무혐의로 검사가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무고죄 판단을 합니다. 이거 죄가 없는데 일부러 이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얘를 그냥 엄해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한 게 아니냐. 무고죄 판단하고, 무고죄는 강력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탄핵소추한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에 무고를 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국회가 그러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느냐. 지금까지 그 탄핵소추안 29건 중에 무려 29건을 탄핵소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 속에 13건을 탄핵안을 통과를 시켜서 가령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같으면 12월 5일 날 통과를 시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 직후에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항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대통령 가장 우리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쫙 거론을 해놨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은 안 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이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이 전현희 같은 경우는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 또 거론을 했고, 그다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한 거. 월성원전 1호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왜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하느냐 하는 뉘앙스의 탄핵소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김건희, 하나는 문재인. 그런데 다 이게 판단해갖고 전부 다 이게 이거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정확히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한 부분은 있으나 중대한 파면 사유는 아니다. 그게 이제 일부인데 그것도 사실은 갖다 붙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냥 넘어가기가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문영배를 빼고 나머지 3사람이 계bil 의견이라고 따라서 냈더라고요. 어떻든 8대 뻥 만장일치로 기각을 한 건 맞습니다. 기각을 했으면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국정을 적어도 석 달 이상 마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진숙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 마비를 시켰고, 그리고 가령 어제 검사 3명, 이건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건 김건희 여사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편들었다고 해서 순전히 그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 그 밑에 이제 차장검사, 그 밑에 특수 2부장, 과거 같은 특수 2부장, 지금 같은 반부패 2부장이에요. 이 3사람을 탄핵을 했는데, 근데 다 이거는 한 번 심리하고 그냥
이게 만장일치로 그냥 기각을 시켰습니다. 말이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이게 정치적 어떤 뭐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치 공세로서 탄핵 소추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이. 지금 나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은 폐악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 폐악질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영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절대의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29번씩이나 하고 발의를 하고 그리고 특검을 24번씩이나 특검안을 발의를 하고 또 폐기가 되면 또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리 제지를 갈 수가 없고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예컨대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해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번에 낸 거예요. 그렇게 헌법을 바꾸자. 예, 개헌이 돼야죠, 그건. 예, 예.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무소불위의 그 다수의 폭정, 티라노 오브 더 머저리티, 이 다수의 폭정을 막을 길이 없다. 허영 교수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 헌법학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알기로 통치권자가 그 통치권자에게 부여된 국가 긴급군을 행사했다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어느 문민국에서도 없다.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나나 못나나 우리 대통령인데 그 통치권자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놓았는데 헌법에 그걸 했다 이래서 내란죄로 몰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폭망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치적 목적 아니냐.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해서 파면을 하려고 뜨면 그 외에 다른 범법 행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 그분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보수 편을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그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다 8대 뻥으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 말이라도 해야죠. 예. 국회 그 적어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서서 고개를 같이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죠. 예.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 판결 때도 그랬는데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것은 남발, 남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부분은 있거든요. 이진숙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령 이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헌법재판소를 나분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법리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 이념에 따라서 나뉘어서 재판을 하느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됐는데 예. 네? 4대 4로 나뉘었다. 그리고 4대 4는 우리가 눈 감고도 우리 요사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대부분 다 기억을 합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영배부터 정계승까지 이쪽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김복형부터 누구까지 조한창까지다. 뭐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는 성향이 어떻고 누구는 누가 추천을 했고까지 다 압니다. 예. 이러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이제 여론조사 좀 이따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하시죠. 예.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제일 높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불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공수처는 최하죠. 뭐 공수처를 신뢰하는 것은 20%도 최한데요. 그리고 공수처를 이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4배입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좀 나아요. 검찰도 그렇게 신뢰도가 낮고. 검찰이 최하입니다. 예. 경찰이 오히려 제일 높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경찰이 이번 사태에 거의 관여를 안 했거든. 이러니까 경찰은 아직까지도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한 절반 정도 돼요. 신뢰한다 절반, 신뢰하지 않는다 절반이에요.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공적인 기관들 가운데
이 국민들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온갖 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같은 이런 국가기관들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어디냐? 예.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에 반대하는 쪽은 여전히 그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10%에서 쫙 올라가서 이제 40%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 얘기는 저희 예. 여론조사할 때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죠. 예. 어떻든 지금 제가 그 민주당이 이번에 8대 0으로 네 분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민주당도 정당도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신뢰한다보다는 불신한다가 훨씬 높습니다. 오늘 갤럽이 온갖 걸 다 조사를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보면 참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정치적 욕망이 아무리 있더라도 감추고 최고위원들 없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최소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 사실은 옛날 같으면 석고대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꿀에 앉아서 석고대죄. 예, 우리 목을 쳐주세요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예. 이쪽에 피소추인들은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하면 국회가 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우리 국민 예산으로 변호사들 배불리 먹이고 그래서 비용까지 많이 써가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을 해요.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서 재판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이 나가서 재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왜 비싼 그 국민 세금 들여서 변호사를 동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피소추인들 있잖아요. 예. 검사들이고 감사원장이고 전부 다 변호인 다 선임해서 개인 돈으로 그렇죠. 다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감사원장이 비어있는 동안의 그 감사 공백에 공백은 대해서, 예, 누가 예.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책임에 대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만장일치 부분 짚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좀 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측에서 서 있고요.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 3인도 탄핵소추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오히려 더 증명된 거다.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각 나왔으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역시 기각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 대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했던 국회 위법하고 위헌적인 탄핵 소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강화됐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보수층의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 지금 예, 저기 민주당 하필이면 또 박범계 의원이 같이 방송하시는 또 얘기를 했는데 예. 박범계 의원은 이번 그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좀 입을 앞으로 좀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작년 12월 3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불과 이틀 뒤에 이걸 내란몰이로 간 거, 내란죄다. 이래서 내란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결정적 증거가 12월 6일 날 처음에 나온 거지만 12월 5일 날 시작이 됐어요. 12월 6일 날 나온 게 곽종건이 정언, 특수전 사령관이 정언. 예. 문을 부수고 라싸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이를 체포해라 그랬다. 심지어 김우준 이름까지 들어가요. 거기에는 다 체포해라 그랬다 하는 예. 명단, 메모를 만들어낸 홍장원, 아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이 두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곽종건의 정언에 오염을 시킨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병주 그리고 박범계, 박선우를 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12월 5일 날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12월 5일이 아니고 12월 10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10일이라고 하죠. 예, 10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저는 12월 5일이라고 믿겠습니다.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왜 12월 5일 날 김병주와 박선원이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해서 곽종훈에게 내가 내일 갈 테니까 위병소까지 나와서 날 맞이해달라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걸 물어보겠다. 이런 질문지까지 보내줘요. 그런데 그날 김병주가 아니고 곽종건을 박범계가 만났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설인 거죠. 예. 그리고 그날 만나지 않고 12월 10일 날 만났다 하더라도 예. 이 곽종건이 정근을 오염시킨 장본인이잖아요. 10일에 본인은 이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양심 선언해라.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토론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변호인 선임 해줄게라든지 뭐 그게 온갖 얘기가 그리고 권익 그 제보자로 권익 제보자로 하겠다. 하겠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문을 열고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원문은 문을 깨부수고 이 부분이었죠. 문을 부수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표현을 처음 했는데 아니죠. 김병주 TV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전부 다 그대로 영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원을 심표, 요원을 빼내라 이러니까 옆에 박선원이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 개입을 했고 그리고 김병주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못을 딱 박습니다. 여기에 곽종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곽종근 사령관의 반론은 이제 그것도 맞고 나중에 인원을 그러니까 둘 다 참이다 이렇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떻든 하여튼 박범계 의원은 제가 보기로는 이 곽종건의 정언을 오임시켰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데 나서서 뭐 말할 계제는 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진숙 때 4대 4였는데 이번에 8대8으로 이렇게 기각을 시키는 것은 이래놓고 나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8대0으로 혹은 6대2로 인용을 하면 야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객관적으로 8대0으로 기각을 했지 않느냐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도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다. 만장일치를 계속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많은 해설가들이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그 평의 과정이 일부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입단속을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연 입단속이 되겠습니까? 이미선과 정계선은 그 가족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쉽게 말하면 민변의 특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 소추단의 그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흔역에 대해서 전혀 야당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마흔역을 최상목에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그 임명 안 한 것은 그걸 변론 재개를 했다가 결심을 해놓고 선고일자를 안 잡다가 선고일자를 잡아놓고 이거는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최상목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조용히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왜 닫고 있겠어요? 뭐 그렇지 않아도 6대2로 끝낼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흔역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나섰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혹시 거기다가 민주당 쪽에서도 박찬대가 나섰죠. 그다음에 김민석이도 나섰죠. 전부 다 나섰잖아요. 그 말은 최상목을 지금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헌법적인 태도를.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아니라 기각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흘러가는 거 아니냐. 지금 5대3으로 돼갔으니까 한 명을 더 넣어서 확실히 6대3으로 만들어버리면 쉽게 결정이 되는데 거기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 규칙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는 변론 갱신을 하려면 법정 안에서 재판관 조용히 다 앉아서 처음부터 녹음 파일을 다 틀어놓고 하나씩 따지고 들어서 오케이 요거 다 봤죠 인정하죠 이러고 넘어가려면 변론기일 11일 같으면요 적어도 변론 갱신하려면 중간에 뭐
헌법재판소가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을 이걸 이번에 예. 단축을 하도록 간이 절차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녹취록으로 다 대체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일단 이해한 측면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지금 탄핵 그러니까 8대0 정도가 아니라 5대3으로 이렇게 불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5대3으로 계속 가니까 예. 이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21일 날 이미 선거 기일을 잠다거나 또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만 보면 모든 게 휘매져가 있고 아직 쟁점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그 얘기는 뒷부분에 한번 더 아니요. 하시죠. 하나만 이거 딱 하나만 얘기하실까요? 뭔가 하면 곽종근과 홍장원 이 두 핵심 증거 예. 내란죄로 몰아간 그러니까 지금 내란 행위로 남아 있잖아요. 이 핵심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이 오인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또 변론 종결 후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곽종근이가 내가 오늘 연극 좀 할게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이시민지기에게 야 누구야. 내보고 자꾸 양심선언을 하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내란죄로 엮겠대. 예.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아하. 이런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이 현출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야 그동안에 너 항복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하는 압박을 넣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양심 선언하라는 의미 예,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 양심 선언을 그쪽에서 보면 무슨 양심인지 변호사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깊게 하다 보면 뒤에 어떻든 여론조사를 곽종근의 증언은 오염이 됐고 홍장훈의 메모도 오염이 됐다는 것은 이미 미디어워치라는 그것도 언론사입니다. 예. 언론사에서 권희재 대표, 예. 개인적으로 그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가수에서 35년 동안이나 필적을 감정한 사람이 이거는 박선현의 필적과 동일하다. 그 가필한 부분이 그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 그러면 변론 제기를 해야죠. 헌법재판소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보니까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찬성 반대 지금 여론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도까지 포섭하는 여론전 아주 중요합니다. 각자에게도. 어제 오늘 있었던 M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중도층만 살펴봤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65 기각되어야 한다. 25.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한국갤럽은 인용되어야 된다. 69. 반대는 26. 전체 여론보다 중도층의 탄핵 여론이 10%포인트 인용이 돼야 된다.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 중도층 자체가 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중도층이 심지어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9%에서 17% 정도 여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예. 중도층이 확 줄어든 거예요. 양쪽으로 다 보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층은 아직도 여전히 그 권력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예. 그리고 그 뭐 MBS도 그렇고 갤럽도 그래요. 면접 전화조사한 양쪽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 오히려 리얼미터 같이 ARS 하는 쪽에는 조금 낮습니다. 중도층에서 비율이. 그런데 전체를 보면 지금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그 비율에 이 비율은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뭐 매주마다 2%포인트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2% 가까이씩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한 10% 가까이까지 내려간 후에 나중에 탄핵 결정문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계속 유지가 됐고 광화문에는 여전히 50만에서 100만 가까운 인파가 매일처럼 모이들었고 밤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공영방송이 오늘은 무슨 역에 잘 안 세우니까 무슨 역에 몇 분 출구로 나오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안내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국민적 열풍으로 탄핵 쪽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중도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중도층이 거예요? 계속 줄어들어서 양쪽으로 보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층 비율을 저렇게 중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하, 이미.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예. 처음에 10% 후반대 중후반대에 있다가 예.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거나 일부 40%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 탄핵 찬성 반대를 보면 55대 45 비율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탄핵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좀 헌법에 위배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반민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예.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 나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소리 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재명에게도 그 못지않은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이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여론 얘기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탄핵 집회 아마 이번 주말도 아마 탄핵 집회들이 여럿 있을 거고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회 쪽에 표정을 보면 도보 행진도 하고 삼보 일배도 하고 응원봉이 나오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선 성조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 거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왜 중도층 얘기를 드리냐면 끝까지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중도층 얘기 왜 드리냐면 왜냐하면 중도층은 시끄럽거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질서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느 쪽에 서고 싶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한 쪽, 좀 더 질서 있는 쪽,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 혹은 뭐 무당파라고까지 합시다. 무당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그렇게 둘을 구분할 필요는 아마 없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찬성은 민주당과 그 조국당 그쪽으로 완전히 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는 국민의힘 쪽에 완전히 선료가 있고 그리고 세대별로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예. 지금 그 40, 50 초반까지 한 55세까지는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예. 지역으로는 물론 이제 호남과 영남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도 이제 다릅니다. 서울은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적분을 해 갔어요. 예. 전체 숫자가 보면요. 뭐 나중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MB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충청, 경기하고 인천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에 비해서 많은 격차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런데 하나 방향이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광화문에 모이는 인파를 보면 그 강도는 비록 아직 비율은 낮지만은 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강하다.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다 모이자. 이래서 아마 10만을 신고를 했을 거예요. 예. 이 시위 인원을, 집회 인원을. 그런데 5,500명 모였어요. 경찰 수산으로. 생각보다 강도가 낮다 거기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모인 거죠. 안 모인 거예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 자료는 꼭 저희가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 김여사 대망론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대망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기자들 사이에 최근에 세게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제 탄핵을 이제 기각된다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인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다음 대선, 조기 대선에서 후보로 윤심을 실어서 지금 이 방안.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동, 대마고그입니다. 대마고깅. 저는 오늘 그 질문제 저 부분을 전혀 못 봤는데 박지원 대표가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박지원 대표가 그래도 일단 가능성 없는 얘기다. 가능성 없는 얘기라기보다 후안 페론하고 에바 두아르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후안 페론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 두아르테가 문제도 삼류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안 페론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대중 앞에 연설을 해서 둘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암에 걸려서 죽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에비타, 에비타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에비타가 국가 원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후광을 받죠. 그 모델인 거예요. 일본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모델을 주장한다? 이게 참나 낭설이죠. 바로 얼마 전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속되고 하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야, 원래 뭘 기도했는지 알아?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서 이런 말이 언론계 바닥에 돌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전부 루머예요.
전부 지어낸 말이고 루머란 말이에요.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정치판도 참 문제지만 우리 언론계도 이 진영에 빠져서 저렇게 말들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하는 게 정말 나쁘다. 낭설이다. 이건 하나의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예. 저런 말을 공인이 공식 석상에서 했다면 저거는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사실 이런 낭설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낭설이라면 그동안 있었던 국정이 어른거렸던 김 여사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내가 보면요. 예. 윤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와 혼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예.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든 예. 나는 그 윤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예, 우리에게 미리 얘기를 했던 노동계획부터 연금계획, 교육계획 같은 계획을 잘하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리고 격차를 많이 줄였으면 이런저런 말이 안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윤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상계엄 하나 선포한 걸 가지고 파면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다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여기까지 말씀하신 듣겠습니다. 박지훈도 그렇고 예.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원책의 혼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